최악의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1985년 8월 12일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출발해 오사카로 향하는 JAL 123편.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 추석에 해당하는 5본 연휴를 앞두고 있었고 고향을 찾는 가족들로 비행기는 빈자리 없이 가득 차 있었다. 도쿄에서 오사카까지는 겨우 1시간 남짓. 이 짧은 비행이 위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후 6시 12분 승객 509명에 승무원 15명, 총 524명을 태운 전보기는 하늘로 떠오른다. 그러나 정확히 이륙 12분 뒤 오후 6시 24분 비행기가 고도 7,200m를 지나던 바로 그 순간 기내 뒤쪽에서 터져나온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비행기의 거대한 수직 꼬리 날개가 통째로 떨어져 나가버린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으니 꼬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모든 장치가 한꺼번에 멈춰버린 것. 즉 조종사가 아무리 조종관을 당겨도 비행기가 전혀 말을 듣지 않는 통제 불능 상태가 돼버린 것인데, 그러나 이대로라면 탑승객 전원이 무조건 사망 확정이었기에 조종사들은 어떻게든 추락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기 시작한다. 조종관이 고장난 조종사들에게 남은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좌우 엔진의 힘을 서로 다르게 주는 것인데, 마치 인라인이나 스키에서 한쪽 발에만 힘을 주면 방향이 휘는 것처럼 한쪽 엔진은 세게 반대쪽 엔진은 약하게 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비틀어가며 추락을 막기 위한 사투를 벌인다. 비행기는 마치 거대한 파도를 타듯 위로 솟구쳤다가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가를 반복했고, 그 사이 조종실에서는 관제탑을 향한 다급한 무전이 이어진다. 조종훈련 공항으로 회항 허가 요청. 알겠다. 하네다로 회항을 허가한다. 하지만 말이 좋아 회항이지 조종관이 듣지 않는 비행기로 공항까지 찾아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 한편 비행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승객들 역시 믿기 힘든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제가 만약 여기서 죽으면... 비행기 추락을 대비해 유서를 쓰기 시작하는 탑승객들. 그리고 약 32분간의 사투가 흐른 18시 56분 결국 524명을 태운 비행기는 추락하기 시작하는데, 조종사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비행기는 계속해서 고도를 잃어갔고 결국 30초 뒤 비행기는 그대로 산에 부딪히고 만다. 탑승자 524명 중 무려 520명이 사망한 최악의 참사. 비행기 한 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고는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으니 바로 비행기가 추락한 직후에도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는 것인데, 1985년 8월 12일 밤 군마현의 깊은 산속, 비행기가 추락한 직후 다행히 비가 내려 큰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비행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추락의 순간 살아남아 있었다. 캄캄한 산속에는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사고가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군 헬기가 구조를 위해 다가오고 있었다. 다행히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때 미군 헬기에 무전이 한 통 온다. 구조작전을 중단하라. 다시 한번 말한다. 구조작전을 포기하라. 갑작스럽게 내려온 작전 중단 명령. 결국 헬기는 그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으니 미군이 구조를 중단한 이유는 바로 일본 정부의 구조 거부. 일본 정부가 자국 영토에서 벌어진 사고 구조의 권한은 오직 일본 자위대에 있다며 미군 헬기에 즉시 현장을 이탈하라고 요구한 것이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바로 이때부터였으니, 정작 구조 권한을 가져간 일본 정부는 사고가 나자마자 전원 사망했을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을 내리며 시간을 지체하였고, 게다가 정확한 추락 지점을 모른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출동을 지연. 결국 구조대는 비행기가 떨어지고 무려 14시간이 지난 후에야 추락 현장에 도착하였고, 방치돼 있던 대부분의 부상자들이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다. 524명이 탄 비행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4명. 26살 승무원 오치아이 유미와 12살 소녀 가와카미 게이코, 그리고 어머니 요시자키 히로코와 그녀의 8살 딸 미키코였다. 살아남은 이 4명의 생존자에게서는 한 가지 충격적인 공통점이 있었으니, 바로 비행기 뒷부분에 앉아 있었다는 것. 추락 직전 비행기 꼬리 쪽이 본체에서 통째로 떨어져 나갔고, 떨어진 뒷부분이 산 능선을 스치듯 비교적 천천히 미끄러진 덕분에 다른 곳보다 충격이 훨씬 적었던 것. 그야말로 천운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점. 그렇다면 비행기는 왜
갑자기 공중 한가운데서 폭발한 것일까? 이 거대한 비극에는 도무지 믿기 힘든 진실이 숨어 있었으니 520명을 죽인 건 폭탄도 테러도 아닌 못 때문이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사고가 일어나기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78년 해당 비행기 JAL-123은 오사카 공항에 착륙 중 꼬리를 땅에 세게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만다. 그리고 이때 손상된 건 비행기 꼬리 쪽에 있는 객실과 바깥 공기를 막아주는 칸막이 벽. 이 벽은 비행기 안의 공기 압력을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품으로 비유하자면 탄산음료 캔의 바닥과 같은 역할. 캔 바닥에 구멍이 뚫리면 그쪽으로 탄산이 터져버리듯 이 벽이 약해지면 비행기가 터져버릴 수 있는 것. 수리를 맡은 건 이 비행기를 만든 회사 보잉으로 원래 규정대로라면 이 칸막이 벽은 리벳이라는 못을 두 줄로 촘촘히 박아 고정해야 했다. 그러나 수리를 담당한 기술자는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못을 단 한 줄만 박아버렸고 그렇게 겉으로만 멀쩡해 보인 비행기는 7년 동안 아무 일 없다는 듯 일본 하늘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한 번 하늘로 오를 때마다 비행기 안과 밖의 압력 차이는 리벳 한 줄로 버티던 그 칸막이 벽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고 결국 운명의 그날 7년간 쌓인 피로를 더는 버티지 못한 그 칸막이 벽은 끝내 터져버리고 만 것이다. 즉 52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참사는 단 한 명의 안일한 태도와 일본 정부의 늦장 대응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후 전 세계 항공사들은 수리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대폭 강화하긴 하였으나 이미 수백 명의 목숨이라는 너무 큰 대가를 치른 뒤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 절대 발생하면 안 되는 사건 하나가 터져버리고 말았으니 2000년 7월 25일 오후 2시 40분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는 에어프랑스 4590편이 출발한다. 100명을 태운 이 비행기는 일반 여객기가 아니었으니 무려 음속의 2배인 시속 2180km, 총알보다 빠르다는 세계 유일의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였다. 운항을 시작한 뒤로 무려 24년 동안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내지 않은 그야말로 인류 기술의 집약체였는데 그러나 정확히 72초 뒤인 오후 2시 42분 갑자기 비행기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불을 내뿜으며 파리를 날기 시작. 그리고 하늘로 떠오른 지 단 72초 만에 콩코드는 호텔 벽에 처박혀 폭발하고 만다. 탑승 인원 109명 전원 사망. 이 사고 이후로 콩코드 모델은 인류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으니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했던 이 비행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모든 비극의 시작은 이륙하기 딱 5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2000년 7월 25일 오후 2시 38분 파리 샤를드골 공항 26번 우측 활주로에서 한 대의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바로 미국 컨티넨탈 항공의 DC-10. 이 평범한 여객기의 이륙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나 이륙의 순간 비행기의 엔진 덮개에 붙어있던 작은 금속 부품 하나가 활주로 위로 소리 없이 떨어지고 만다. 길이 43cm, 폭 3cm의 그 크기는 고작 어른 손바닥 정도. 원래 이 부품은 강철로 만드는 것이 기본인데 약 한 달 전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DC-10을 정비했던 한 정비사가 매뉴얼을 무시하고 훨씬 더 단단한 티타늄 합금으로 교체해버리고 말았던 것. 그리고 바로 이 작은 조각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를 영원히 사라지게 만드는 범인이 되었으니 약 5분 뒤인 오후 2시 42분 같은 26번 우측 활주로에서 콩코드 4590편의 이륙 허가가 떨어진다. 에어프랑스 4590 26번 우측 이륙 허가. 4590 26번 우측 이륙합니다. 콩코드 4590의 조종석에는 에어프랑스 최고의 베테랑인 크리스티앙 마르티가 기장으로 타고 있었고 마르티 기장은 능숙하게 엔진 출력을 올리며 출발. 콩코드는 시속 300km를 넘기며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날기 위한 이륙 속도에 막 다다르던 그 순간 터짐! 왼쪽 두 번째 바퀴가 활주로 위에 떨어져 있던 DC-10의 금속 조각을 정확하게 밟아버리고 만다. 단단한 티타늄 조각을 밟은 콩코드의 타이어는 말 그대로 찢어지며 터져버렸고 이때 튕겨져 나간 4.5kg의 타이어의 일부가 비행기 왼쪽 날개 아래를 그대로 강타. 이 엄청난 충격파는
날개 안쪽의 연료 탱크까지 그대로 파열해버리고 만다. 콩코드의 날개에서는 엄청난 양의 항공 연료가 무섭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고 그대로 불길에 휩싸이고 만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가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어 활주로 위를 질주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이를 본 질 로즐람은 즉시 무전을 날렸는데 에어프랑스 4590 비행기 뒤에서 불이 나고 있다. 즉시 이륙 중단하라. 그러나 이미 비행기는 V1 속도를 돌파해버린 상황. V1이란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이륙 전 마지막 속도로, 즉 이 속도를 넘기면 아무리 세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그대로 추락해버리게 되는 죽음의 속도다. 이륙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마르티 기장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이륙. 그렇게 온몸에 불을 단 콩코드가 파리 하늘로 떠올랐고 진짜 지옥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으니 파리 하늘 60m에서 날고 있는 불타는 콩코드. 이미 엔진은 출력을 잃었고 왼쪽 날개는 녹아내리고 있었다. 시속 370km, 고도 60m의 비행기는 더 올라가지도 더 빨라지지도 못한 채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어 오직 관성으로만 하늘에 떠있게 되었으니 조종석에서는 3명의 조종사가 콩코드의 마지막 순간을 붙잡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 출력 올려! 이번 엔진 불났습니다! 르브르제 공항으로 가요. 부기장은 근처에 있던 르브르제 공항으로 긴급 착륙을 시도하자고 외쳤지만 마르티 기장은 비행기가 더 이상 그 어떤 공항에도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시속 370km의 불덩어리가 파리 하늘에서 거대한 원을 그리며 점점 땅을 향해 떨어지고 말았고 근처를 운전하던 한 트럭 운전사가 이 장면을 지상에서 직접 찍게 되며 인류가 기록한 유일한 콩코드 추락은 영상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잠시 뒤 결국 The supersonic marvel of modern aviation. 호텔 위로 그대로 추락한 비행기. 호텔은 단 몇 초 만에 완전히 사라졌고 탑승자 109명, 호텔 직원 4명, 총 113명이 그 자리에서 전원 사망하고 만다. 이 사고 직후 전 세계 모든 콩코드는 즉시 운항이 중단. 여러 안전 개선을 거쳐 다시 하늘로 돌아왔지만 이미 세상은 콩코드를 예전처럼 안전한 비행기로 보지 않았고 그 뒤 9.11 테러까지 겹치며 초호화 비행기에 대한 수요는 급감. 결국 2003년 세계 최고의 기술이 담긴 음속의 2배로 날아가던 비행기는 마지막 운항을 끝으로 하늘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만다. 누군가가 실수로 잘못된 재료로 교체해 활주로에 떨어뜨린 손바닥만한 금속 조각 하나 때문이었던 것인데 그러나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재앙이 비단 콩코드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정말 최악으로 꼽히는 사건은 바로 (2024년 1월 2일)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에서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향하는 일본 항공 516편. 승객 367명, 승무원 12명, 총 379명을 태운 이 비행기에는 새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많은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오후 4시 27분 신치토세 공항을 이륙한 516편은 순조롭게 비행을 해나갔고 약 1시간 16분 뒤 오후 5시 43분 하네다 공항 간제탑과 교신을 시작한다. JAL 완료. 활주로 34 아래 진입을 계속해주세요. JAL 완료. 활주로 34 아래 진입을 계속합니다. 기장은 관제탑에 착륙 허가를 복창한 뒤 평소처럼 착륙 절차를 진행. 승객들은 안내 방송에 따라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4분 뒤인 5시 47분 28초 어두운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는 바로 그 순간 어두운 활주로 위에 멈춰있던 또 다른 비행기와 그대로 충돌하고 만다. 충돌의 충격은 끔찍했는데 멈춰있던 비행기는 그 자리에서 폭발했고 516편은 왼쪽 엔진 부근에서 불이 붙은 채 약 1km를 그대로 활주한다. 승객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 누군가는 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멈춰선 비행기의 불길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밖에서 보면 활주로 위에 거대한 불덩어리가 멈춰있는 것과 다름없어 보이는 상황. 도대체 왜 어두운 활주로 한가운데 비행기가 서 있던 것일까? 그 이유가 진짜 소름이었으니 24년 1월 1일 일본 노토반도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 일본 전체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된다. 건물이 무너지며 수만 명의 이재민이 갈 곳을 잃었고 도로마저 끊겨 육로로 구호물자를 보내는 것마저 불가능한 상태. 이에 해상보안청은 긴급 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니 바로 항공기로 구호물자를 실어 나르기로 한 것. 그렇게 승조원 6명과 구호물자를 실은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 Q300은 이륙을 위해 하네다 공항에 들어서게 된다. 그런데 이륙을 대기 중인 Q300에서 절대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으니 관제탑은 Q300에게 활주로 진입 전 정지선에 있으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Q300 항공기 기장은 이동하라는 말을 이륙 허가로 착각해버린다. 즉 이륙 전 대기 위치에 있었던 Q300의 기장은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를 하였다고 오인 아무런 의심 없이 활주로로 들어가 버린 것. 그렇게 활주로에 진입한 Q300은 약 40초 동안 활주로 한가운데서 그대로 멈춰 있었고 착륙 중이던 516편 역시 어둠 속의 활주로 위 항공기를 보지 못한 채 쾅! 이 착각 하나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니 충돌 직후 기체 왼쪽 부근에서 불꽃이 치솟아 오르기 시작. 비행기는 멈춰섰지만 불은 멈추지 않았고 기내에는 검은 연기까지 퍼지게 된다. 379명의 승객과 승무원은 창밖의 불길과 기내의 연기를 보며 패닉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으니 충돌의 충격으로 승무원과 조종사를 연결해주는 기내 통신 시스템 인터컴이 고장나버린 것. 즉 기장이 탈출 명령을 내려도 각각의 자리에 있는 승무원에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밖으로 나가도 되는지, 아직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문을 열어야 하는지 등 모든 것을 12명의 승무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상황. 불길은 점점 커지고 연기는 점점 짙어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비행기의 비상문 8개 중에서 열 수 있는 문은 단 3개뿐이라는 것이었는데 A350에 있는 비상문은 총 8개. 왼쪽 엔진 부근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잘못된 비상구를 열면 화염이 순식간에 기내로 뿜어져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즉 8개 중 잘못된 문 하나만 열어도 379명 전원이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승무원들은 기장의 지시도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창밖을 확인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각 비상구를 담당하는 승무원들은 창밖의 상황을 확인하며 화염이 보이는 쪽인지 안전한 쪽인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기 시작. 그렇게 엄청난 집중력으로 전방 2개, 후방 1개, 총 3개의 올바른 문을 열게 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었으니 탈출까지 남은 시간은 단 90초밖에 없다는 것. 비행기 화재 시 90초가 지나면 연료에 불이 옮겨 비행기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행기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때부터 승무원들의 1분 1초의 모든 판단들이 379명의 생사를 가르게 된다. 먼저 승무원들은 공포에 빠진 승객들에게 소리친다. 짐 무조건 버려! 자세 낮춰서 빨리 움직여! 평소라면 예의 바른 일본 항공사의 승무원에게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반말과 명령이었지만 생명이 걸린 이 순간에는 예의보다 속도가 우선이었던 것인데 실제 5년 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아에로플로트 참사에서는 비상 착륙 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승객들이 캐리어를 꺼내느라 통로를 막아버렸고 그렇게 탈출이 지체되어 78명 중 41명이 그대로 불길 속에서 사망하고 만다. 즉 자신의 짐을 챙기려는 몇몇 사람들의 이기심이 수십 명의 탈출을 막아 41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였던 것. 그러나 516편의 승무원과 승객들은 이 비극을 반복하지 않았으니 일본 항공은 기내 안전 영상에서부터 비상 상황을 강한 어조로 경고해왔고 승무원들 역시 매년 이 순간만을 위한 비상 탈출 훈련을 반복해왔던 것. 승객들은 캐리어를 버렸고 아이를 안았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랐다. 연기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자세를 낮춘 채 비상구를 향해 나아갔고 아이를 안은 부모들은 아이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슬라이드를 향해 뛰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비상 슬라이드를 타고 어둠 속으로 뛰어내렸고 그렇게 모두가 슬라이드를 타고 빠져나가게 된다. 그야말로 일본 특유의 질서의식과 승무원의 철저한 통제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것인데 불길 속에서도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모두 탈출할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
연기가 가득한 기내에서 자신들은 질식할 뻔하면서도 낮은 자세로 승객들을 유도하며 혼란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며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를 빼내고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승객 전원이 비행기 밖으로 나간 뒤 마지막으로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기장. 기장은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는 기내를 구석구석 확인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불타는 비행기에서 빠져나온다. 기장 탈출 직후 기체 내부로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비행기는 그대로 전소. 무려 6시간 동안 계속해서 불타올랐고 진화가 끝난 뒤 남은 건 시커먼 금속 잔해뿐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379명의 생명을 태우고 있던 비행기의 마지막 모습. 안타깝게도 충돌한 Q300에서는 승조원 6명 중 5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였지만 여객기의 승객 367명, 승무원 12명, 379명은 전원 생존하게 된다. 이 기적적인 사고 이후 전 세계 항공사들은 비상탈출 훈련을 재점검했고 승객들의 수화물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에서도 비상탈출 시 수화물 금지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 모두에게 이러한 기적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으니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1988년 하와이 힐로 국제공항. 승객 90명을 태운 알로하 항공 243편이 1시간 거리의 호놀룰루 공항으로 가기 위해 출발한다. 이 짧은 비행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그런데 잠시 뒤 비행기가 고도 7,300m에 도달한 순간 비행기 앞쪽 1등석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상황. 승객들은 안전벨트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맨몸으로 버티고 있고 기장은 곧바로 가까운 공항의 관제센터에 연락하는데 마우이 관제탑 알로하 243입니다. 비행기 파손 4,000m에서 상영 중입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착륙 허가합니다. 다행히 긴급 착륙 허가가 나기는 했으나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착륙을 위해 급격히 하강을 하자니 날아간 비행기 뚜껑의 반대쪽 바닥이 버틸 수 있을지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 그나마 뚜껑이 날아갔기에 비행기가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이지 만약 바닥이 뜯겨져 나간다면 비행기 자체가 두동강나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러나 착륙하지 않고 이대로 있는 것 역시 연료 및 산소 부족에 언제 비행기가 부서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기장은 착륙을 강행하기로 결정.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착륙을 시작하려는 그때 갑자기 랜딩 기어에 문제가 발생한다. 랜딩 기어는 비행기를 착륙할 수 있게 해주는 비행기 아래에 달린 바퀴로, 만약 이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착륙 시 여객기가 그대로 땅에 부딪히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던 그때 The landing gear. I can see the landing gear. It's down. Get in the radio and let them know they have a nose gear. It's down. Paradise 243, we have visual contact. Your landing gear appears down. Repeat, your nose gear is down. 243, we copy. 천만다행으로 계기판이 잠깐 고장났던 것으로 다행히 랜딩 기어는 정상적으로 내려와 있었던 것. 그렇게 생사의 갈림길에서 알로하 243편은 결국 무사히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게 된다. 수많은 사상자가 예상되는 처참한 비행기의 상태. 사상자 확인 결과는 승객 전원 생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안전벨트는 승객 모두를 살려냈고 사고의 유일한 사망자는 37년간 비행기에서 일한 베테랑 승무원 클라라벨 랜싱으로 확인된다. 이후 여러 번의 수색 작업에도 불구 비행기 뚜껑과 함께 날아가 버린 그녀는 끝내 찾지 못하였다고. 조사 결과 이 정신나간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바로 금속의 피로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비행기는 19년 동안 하와이 상공을 35,000시간 넘게 비행하며 무려 89,000회 이상을 이착륙하며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고 결국 기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며 이렇게 비행 중 뚜껑이 날아가 버린 것이라고. 사건 이후 미국 연방항공청에서는 3만 번 이상 이착륙한 해당 기종 전체를 점검 명령을 내렸고 결국 총 18개 항공사의 비행기에서 균열을 발견, 일부 비행기를 과감히 폐기 처분하며 추가 사고를 방지하였고, 또한 비행기가 분해되는 끔찍한 사고 속에서도 승객 모두를 지켜낸 기장과 부기장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폴라리스상을 수여받게 된다. 그런데 몇 년 뒤 평범한 여객기에 접근하는 전투기 2대. 응답하라. 당장 응답하라. 몇 차례 경고에도 아무 반응이 없자 결국 가까이 접근하여 안을 살펴보는데 충격적이게도 승객 전원이 고개를 떨구고 있다. 비상. 비행기 안에 승객과 조종사 모두 죽은 것처럼 보인다. 비행기가
2005년 8월 14일 키프로스에서 출발해 그리스로 향하는 헬리오스 522기 121명의 승객들을 태운 베테랑 기장은 순조롭게 비행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승객들의 고개가 한두 명씩 앞으로 숙여지더니 곧 100명이 넘는 승객 전원이 순식간에 정신을 잃게 된다. 객실의 상황을 확인하러 일어나던 기장 역시 쓰러지며 그렇게 기장과 승무원, 승객들 모두가 정신을 잃은 채 비행기는 혼자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한편 아테네 관제센터에서도 이내 이상함을 감지한다. 이륙 10분 뒤 나눈 승무원과의 교신을 마지막으로 무려 19번의 관제탑의 무전 시도에도 불구 단 한 차례도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 결국 도착 시간이 넘어서까지 연락이 되지 않자 테러를 의심한 그리스 공군은 F-16 전투기 2대를 보내게 된다. 그렇게 전투기가 비행기에 접근해 확인한 결과 산소 호흡기가 내려와 있고 승객들은 모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다. 마치 유영선 같다. 다행히 자동 조정 장치 덕분에 추락하지는 않고 있었지만 이미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늘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아찔한 상황. 이대로라면 곧 연료 부족으로 추락할 것이 명백해 보였다. 그런데 그 순간 산소 마스크를 쓴 남자가 조종기를 잡았다. 비상! 남자가 비행기를 하강시키려 한다. 모두가 쓰러져 있는 가운데 홀로 움직이는 남자의 모습이 포착됐는데, 긴급 확인 결과 밝혀진 그의 정체는 바로 25세의 승무원 안드레아스 프로드로무. 그렇게 그가 조종대를 잡고 얼마 뒤 헬리오스 522기는 결국 굉음과 함께 추락. 안드레아스를 비롯한 조종사와 승객까지 총 121명 전원이 사망하게 된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초대형 참사. 결국 안드레아스의 범죄를 염두에 두고 조사가 진행되는데, 안드레아스가 원래 해당 비행 스케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 굳이 근무를 바꿔가며 해당 비행기에 탑승한 점과 모두가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도 혼자 살아있었던 점, 게다가 그가 조종대를 잡은 직후 곧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점을 보면 누가 봐도 그의 계획 범죄임이 틀림없어 보였는데, 그러나 얼마 후 뜻밖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으니 바로 이 사고의 원인이 범죄가 아닌 정비 결함에 있다는 것. 해당 헬리오스 522기를 직전에 조종한 조종사가 비행기에서 소음이 난다며 정비를 요청하였고, 이에 정비사는 정비를 진행, 정비 과정에서 비행기 객실 내의 압력을 조절하는 여압장치의 설정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꾸게 된다. 정비를 마친 정비사는 실수로 여압장치를 다시 자동으로 맞춰놓지 않고 마무리를 하였고, 기장 메르텐과 부기장 하랄람부스마저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출발하게 된 것. 결국 비행기가 고도 3,600m에 이르자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경고음의 원인을 찾지 못한 조종사들은 다급히 지상의 본부에 무전하여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러나 그동안에도 여압장치가 고장난 비행기의 고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었고, 결국 고도 8,000m에 달하게 되자 승객들은 정신을 잃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지상의 본부에서 혹시 여압장치를 확인해 봤냐고 말을 건네왔으나 조종사들마저 결국 정신을 잃고 만다. 그렇다면 승무원 안드레아스는 어떻게 혼자만 멀쩡했던 걸까? 사실 안드레아스가 이 헬리오스 522기에 탑승한 이유는 바로 당시 승무원인 여자친구와 함께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특수부대 출신이자 스쿠버 다이빙 경력자인 그는 기내에 산소가 부족해지자 직감적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 모두가 쓰러진 상황에서 홀로 비상용 산소 탱크 4개를 찾아내 가까스로 의식을 유지한 것이었는데, 게다가 비행기 조종사가 꿈이었던 그는 상업용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었고,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직접 조종실에 들어간 것이었다. 그러나 상업용 비행기와 대형 여객기는 엄연히 다른 기체. 그가 혼자 대형 여객기를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그렇게 홀로 비행기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이 결국 연료가 떨어졌고 비행기는 그대로 추락하게 된다. 그러나 안드레아스는 마지막까지 비행기의 방향을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기울이려고 노력했고, 그의 마지막 노력으로 지상의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후 항공안전위원회는 사고의 1차 원인으로 정비사의 실수, 2차 원인으로 출발 전 체크리스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조종사들의 실수로 확인하였고, 결국 이 사고로 인해 헬리오스 항공은 문을 닫게 된다. 얼마 뒤 한국에서도 2011년과 2015년 제주항공이 여압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하였었는데, 그러나 결국 Mayday. 제주 2216, first strike, going around. 갑자기 긴급 신호를 외치는 조종사, 그리고 갑자기 오른쪽 엔진에서 쾅! 불이 뿜어져 나오더니 급격하게 추락하기 시작한다. 어떻게든 살려내려는 조종사의 몸부림.
그리고 충돌 직전 장면을 다시 보면 조종실에서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하는 조종사의 모습이 보이는데, 확대해보면 충돌하는 순간까지 팔을 뻗어 무언가를 꽉 쥐고 있다. 이것은 감속을 위한 컨트롤로 부딪히기 직전까지 컨트롤을 붙잡고 속도를 줄이려고 전력을 다했던 것인데, 그리고 이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메시지, 마지막 유언에 대한 이야기부터 사랑한다는 인사까지 담겨 있었고, 이것을 끝으로 결국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사망률 99%의 대재앙. 이렇듯 항공기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슬픔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역사상 최악의 사고는 어떨까?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009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228명을 태운 에어프랑스 447편이 프랑스 파리로 가기 위해 출발한다. 이 평범한 비행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데 잠시 뒤 비행기가 대서양 한가운데 도달한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증발하고 만다. 비행기에는 한국인을 포함 무려 32개국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그 즉시 인류 전체에 비상이 걸리게 되었고, 영국 BBC, 한국 KBS를 비롯한 전 세계 언론에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6일 뒤 브라질 해안에서 51구의 시신과 비행기의 잔해들이 발견되며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지게 되는데, 세계 정부는 나머지 승객들과 블랙박스를 찾기 위해 심해를 뒤지기로 결정. 결국 미 해군의 심해 탐사선부터 프랑스의 핵 잠수함까지 인류의 최신 기술들이 동원되어 심해를 샅샅이 뒤졌지만 블랙박스만큼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으니, 광활한 심해에서 서류 가방 크기의 블랙박스를 하나 찾는 일은 서울 전체에서 500원짜리 동전 한 개를 찾는 것과 같은 일.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며 세계가 사고를 서서히 잊어가기 시작하던 그때, 심해 잠수정 한 척이 수심 4,900m에서 마침내 블랙박스를 발견한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열어본 전 세계는 너무나 소름 끼치는 사고의 원인에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으니, 때는 2년 전 사고 당일인 2009년 6월 1일 새벽, 228명을 태운 비행기는 대서양 한가운데의 적도 수렴대로 진입하고 있었다. 적도 수렴대는 적도 부근에서 거대한 뇌우구름이 수직 14km까지 치솟아 오르는 악기상 지역으로 에베레스트 산의 20배 높이에 달하는 초거대 구름의 벽이 비행기 앞을 가로막는 곳인데, 그러나 에어프랑스 447의 기장 마르크 뒤브와는 이 시점에서 조종실을 떠나 휴식을 취하러 나가버렸으니, 사실 조종사들은 이미 여러 번 이곳을 통과해봤기에 평소대로라면 특별히 걱정할 만한 구간은 아니었기 때문, 그렇게 조종실에는 2명의 부기장만 남게 되었으니, 비행시간 6,500시간의 베테랑 다비드 로베르와 비행시간 2,900시간으로 비교적 경험이 적은 피에르 보닌. 그렇게 기장 없이 뇌우구름을 통과하던 새벽 2시 10분, 비행기 앞쪽에서 갑자기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바로 피토관이 얼어붙어 버린다. 피토관은 비행기 앞쪽에 있는 작은 막대 모양의 관으로, 비행기는 이 관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압력으로 비행기가 자신의 속도를 계산해내는 일종의 속도계인 셈인데, 그런데 하필 그날의 뇌우구름은 평소보다 더욱 거대했고, 그렇게 비행기가 뇌우구름을 통과하는 순간 피토관 안으로 얼음 결정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 순식간에 피토관 3개가 전부 얼어붙어 버리며 더 이상 속도를 알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지옥이 시작되었으니, 바로 자동으로 항해할 수 있는 장치인 오토파일럿이 꺼지게 된 것. 오토파일럿은 속도 정보가 없으면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멈추게 되었고, 자동으로 날아가던 비행기는 순식간에 수동으로 전환되고 만다. 즉, 핸들에서 손 떼고 자율주행으로 가던 자동차가 운전 중 갑자기 수동으로 전환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11,000m 상공, 칠흑 같은 한밤중 뇌우 한가운데서 갑자기 수동 조종을 하게 된 두 부기장. 사실 이 정도는 훈련된 조종사들이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범위의 위기였지만, 여기서 본인 부기장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으니, 에어프랑스 447의 오토파일럿이 꺼지자 본인 부기장은 자신이 조종권을 가져가겠다고 선언한다. 본인 부기장은 로베르 부기장에 비해 한참 경력이 부족한 상태. 그러나 이 정도는 문제없다고 판단한 로베르는 이를 수락하는데, 지금부터 내가 조종해보겠다. 알겠다. 그런데 조종을 시작한 본인은 자신도 모르게 조종 스틱을 뒤로 당기고 만다.
비행기는 보통 스틱을 뒤로 당기면 위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현재 비행기가 있는 곳은 11,000m 상공, 이미 운항이 가능한 최고 고도에 가까웠다. 이 고도에서 더 올라가면 공기가 너무 희박해져 날개가 공기를 붙잡지 못하게 되고 비행기는 그대로 뚝 떨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통제 불가 현상인 스톨인데, 그러나 이 비행기는 에어버스 A330, 에어버스는 두 조종석 좌석 밑에 사이드 스틱이 따로따로 붙어있는 방식으로 좌측에 앉은 로베르는 옆에 앉은 본인이 스틱을 뒤로 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비행기가 뜨며 결국 스톨이 발생하였고, 비행기는 순식간에 분당 3,000m의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 마침내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본인은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는데, 비행기 통제가 전혀 안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로베르 부기장은 곧바로 자신이 조종권을 가져오겠다고 선언, 본격적인 조종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 상황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으니 에어버스의 각각 사이드 스틱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에 만약 두 조종사가 동시에 스틱을 잡으면 두 스틱의 평균값을 내서 비행기에 전달하는 형태, 즉 로베르가 기술을 내리려 스틱을 앞으로 밀어도 본인이 여전히 뒤로 당기고 있다면 평균값으로 서로 상쇄되어 버리고 마는 상황. 문제는 이 순간에도 피에르 본인은 자신이 스틱을 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던 것. 그 시간 뭔가 잘못된 것을 뒤늦게 알아챈 기장 뒤부하가 다급하게 조종실로 뛰어들어온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비행기가 통제를 잃었습니다. 조종이 안 됩니다. 그렇게 3명의 조종사는 통제 불능의 원인도 모른 채 계속해서 고군분투하는데, 그 사이 비행기는 11,000m에서 3,000m까지 순식간에 떨어지게 되었고, 마침내 본인이 한마디를 하였으니, 근데 저는 스틱을 계속 뒤로 당기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기장과 부기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고 만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던 원인이 바로 옆자리의 막내 부기장이었던 것. 안 돼, 스틱 당기지 마! 조종권 줘! 조종권 줘! 그러나 비행기는 이미 1,800m 아래 회복 불가능 지점까지 떨어진 상태. 그렇게 순식간에 대서양 수면 코앞에 다가왔고, 안 돼! 추락한다! 에어프랑스 447편에 탑승한 228명은 전원 사망하고 만다. 그렇게 대서양 한복판에서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날의 비밀은 전세계 항공 역사상 가장 허무한 비극으로 기억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허무한 사건과 달리 진짜 소름 끼치는 이유로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 승객과 승무원 등 230여 명을 태우고 쿠알라룸푸르에서 베이징으로 가던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인도양에서 실종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Breaking news tonight, a Malaysia Airlines flight with 239 people on board, including 4 Americans, has gone missing. 2014년 3월 8일 자정을 막 넘긴 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이 이륙한다. 승객 227명과 승무원 12명을 포함한 총 239명이 타고 있는 해당 편의 기종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기종이라 불리는 보잉 777. 게다가 기장은 52세의 자하리 아흐마드 샤로 무려 33년간 비행한 말레이시아 항공 최고참 조종사이자 보잉 777의 교관이었기에 약 6시간의 비행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새벽 12시 41분 마침내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게 되고, 약 40분 뒤인 새벽 1시 19분 비행기는 말레이시아 영공을 벗어나 베트남 관제권으로 넘어가며 기장이 마지막 교신을 남긴다. Malaysian 370, contact Ho Chi Minh 120.9. Good night. Good night, Malaysian 370. 그 어떤 이상도 느껴지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교신. 그러나 이 교신은 탑승자 239명의 마지막 흔적이 되었고, 이후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 370 굿나잇으로 불리게 되었으니, 교신이 끝나고 정확히 1분 뒤 비행기의 트랜스폰더가 갑자기 꺼져버린다. 트랜스폰더는 비행기의 위치와 고도를 관제탑에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장치. 이게 꺼지는 순간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장치 밖에서는 절대 끌 수 없다. 오직 조종석 안에서 누군가 직접 손을 대야만 작동을 멈춘다는 것. 즉
누군가 고의로 비행기를 통째로 세상에서 지워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지옥이 시작되게 되었으니 트랜스폰더를 끈 비행기는 원래 목적지인 베이징으로 가지 않았고 얼마 뒤 말레이시아 군사 레이더에 포착된 비행기의 이동 경로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비행기는 원래 방향이 아닌 서쪽으로 180도 방향을 틀었고 말레이시아 상공으로 다시 되돌아온 것. 피낭섬 위를 선회하듯 지나간 뒤 말라카 해협을 가로질러 수마트라 섬 끝자락을 스치며 인도양 방향으로 날아갔는데 이것이 소름 끼치는 점은 이 경로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양국의 레이더 사각지대라는 것. 마치 두 나라의 레이더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설계한 것처럼 두 나라 사이의 경계선을 따라 날아간 것이다. 그렇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정교한 경로를 통과한 비행기는 새벽 2시 22분경 군사 레이더에서 그대로 사라진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베트남 관제탑이 비행기가 자국 영공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말레이시아에 2차례나 연락했지만 말레이시아 당국은 무려 4시간이 넘도록 수색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239명이 탄 비행기가 하늘에서 사라졌는데 4시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던 것. 그 사이 베이징 공항에서는 가족들이 도착 게이트 앞에 모여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정된 착륙 시간을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며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결국 항공사 측이 비행기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통보하였고 공항은 아비규환이 된다. 이 초기 대응 실패가 수색의 운명을 갈라버리게 되는데 비행기를 찾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골든타임을 그대로 날려버린 것. 그렇게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비행기. 그리고 이때부터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터지기 시작하였으니 레이더에서 사라진 비행기는 그대로 추락한 게 아니었다. 얼마 뒤 영국의 위성통신 회사 인마셋이 결정적 데이터를 공개하는데 비행기가 사라진 뒤에도 약 7시간 동안 위성과 자동으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던 것. 쉽게 말하면 핸드폰이 꺼져 있어도 기지국과 핑을 주고받듯 비행기도 위성과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이 신호가 7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엔지니어들은 이 데이터를 분석해 비행기의 대략적 위치를 추정한다. 비행기가 있을 수 있는 위치는 2개의 거대한 호로 나타났으니 하나는 카자흐스탄까지 이어지는 북쪽 호, 다른 하나는 남인도양으로 향하는 남쪽 호. 그러나 북쪽 경로는 태국, 인도,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의 레이더망을 통과해야 하는데 어디서도 포착되지 않았기에 비행기는 남인도양으로 날아간 것이 확실시되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무려 일주일이 걸렸고 그 일주일 동안 수색팀은 엉뚱한 곳인 남중국해를 뒤지고 있었다. 비행기가 베이징 방향으로 갔을 거라는 상식적인 판단 때문이었으니 일주일간의 골든타임이 허무하게 증발해버린 순간이었다. 비행기의 마지막 위성신호는 이륙 후 약 7시간 반인 새벽 8시 19분. 비행기에 실린 연료로 비행할 수 있는 최대 시간과 거의 정확히 일치했는데 이는 곧 연료가 바닥나 엔진이 멈추고 그대로 바다에 추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추정 추락 지점이 호주 서쪽 평균 수심 4,000m의 남인도양 한복판이라는 것. 이곳은 엄청난 수압이 짓누르는 깊이에 지구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 중 하나였고 게다가 추정 범위만 수만 제곱킬로미터, 즉 사실상 바다에서 반을 찾기였다. 그러나 239개의 가족들에게는 이 망망대의 어딘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색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니 실종된 비행기를 찾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 작전이 시작된다. 26개국에서 군함, 수색기, 잠수정을 보냈고 인공위성까지 동원. 뒤진 바다의 면적은 대한민국 전체보다 넓었고 투입된 비용만 약 2천억 원. 수색팀은 최첨단 장비를 바닥 밑바닥에 끌고 다니며 해저면을 센티미터 단위로 스캔했고 수중 로봇으로 해저 산맥과 협곡 사이를 하나하나 훑었다. 지난달 29일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에서 발견된 여객기 잔해가 실종됐던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의 부품으로 확인됐다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2015년 7월 29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동쪽 프랑스령 레위니옹 섬 해변을 청소하던 한 주민이 파도에 떠밀려온 길이 약 2m의 이상한 잔해를 발견하는데 조사 결과 이 파편은 보잉 777의 날개 부품인 플래퍼론이었고 1년 번호를 대조한 결과 MH370의 부품이 확실했다. 실종 후 1년 반 만에 추정 추락 지점에서
약 4,000km나 떨어진 곳에서 첫 번째 물증이 나온 것이다. 이후 아프리카 동해안 곳곳에서 약 27개의 파편이 추가로 발견되었는데 모잠비크의 해변에서는 날개 플립 조각이, 남아프리카에서는 동체 외벽 파편이,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랜딩 기어 문이 발견됐다. 충격적인 것은 이 랜딩 기어 문이었는데 2022년 공개된 분석에 따르면 문의 손상 패턴은 추락 당시 랜딩 기어가 내려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 바다 한가운데서 추락하면서 랜딩 기어를 내린다는 것은 비상 착수를 시도한 것이 아닌 기체에 최대한 충격을 주려는 의도적인 행위. 그리고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조종사 자하리였는데 실종 직후 기장 자하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그의 방에서 비행 시뮬레이터를 발견한다. 조종사들 사이에서 시뮬레이터는 흔한 취미이기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았는데 그런데 FBI가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자 소름 끼치는 기록이 드러났으니 시뮬레이터에 저장된 비행 경로 중 하나가 MH370의 실제 비행 경로와 거의 동일한 인도양 한가운데를 향하고 있었던 것. 즉 비행기를 몰고 남인도양 한복판으로 가는 연습을 미리 해본 것이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말레이시아 당국은 이 시뮬레이터 기록을 공식 조사 보고서에서 누락시켰고 이 사실은 2016년 미국 언론에 의해 뒤늦게 폭로되면서 말레이시아 정부의 은폐 의혹까지 불거지게 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 세계는 하나의 가설에 주목하게 되었으니 기장의 자살 비행. 전문가들의 추정은 이랬다. 기장이 부기장을 조종석 밖으로 내보낸 뒤 조종석 문을 잠그고 기내 기압을 의도적으로 낮추면 산소가 부족해진 승객과 승무원은 수분 내에 의식을 잃게 되는데 기장 혼자 산소 마스크를 쓴 채 7시간 동안 인도양을 향해 날아가 연료가 바닥나는 순간 바다에 추락시켰다는 것. 하지만 말레이시아 당국의 조사 결과 기장은 정신 건강에도 이상이 없었으며 자살 비행을 선택할 만한 극단적 선택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기장의 자살 비행이 아닌 다른 가능성들도 제기되기 시작하는데 말레이시아 정부는 실종된 여객기가 납치된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테러 공격을 당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장 여권을 소지한 이란인 2명이 탑승해 있었다는 점에서 하이제킹 가능성, 화물칸에 실린 리튬이온 배터리가 화재를 일으켰을 가능성, 심지어 미군이 비밀리에 격추했다는 음모론까지. 그러나 그 어떤 가설도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다. 결국 2018년 최종 보고서는 비행기가 고의로 항로를 이탈한 것은 확실하지만 누가 왜 그랬는지는 비행기 속 블랙박스를 찾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리고 마침내 2018년 미국 해양 탐사 기업 오션 인피니티가 해당 비행기의 블랙박스를 찾기 위해 나선다. 못 찾으면 돈을 안 받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지만 결과는 실패. 그리고 그로부터 7년 뒤인 2025년 12월 실종 11년 만에 또다시 수색이 재개되었으니 이번에는 수심 6,000m까지 잠수 가능한 최첨단 자율 수중 드론이 투입된다. 해저면에 3D 이미지를 만들고 퇴적물 아래까지 초음파로 투시하는 전례 없는 기술이었는데, 그리고 2026년 3월 드디어 공개된 수색 결과는 또다시 실패. 12년 동안 역대 가장 많은 돈을 쓰고 가장 넓은 바다를 뒤지고 가장 첨단 기술을 동원했지만 보잉 777은 한 조각도 나오지 않았다. 239명의 가족들은 12년째 답을 기다리고 있다. 위성 사진에 찍힌 물체는 쓰레기였고 블랙박스 신호는 배터리와 함께 사라졌고 떠밀려온 파편 27개는 239명 중 단 한 명의 흔적도 알려주지 못했다. 매번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매번 손끝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과연 MH370은 발견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바다만이 알고 있는 미스터리로 남게 되는 것일까? 그러나 모든 비행기 사고가 이렇게 미스터리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으니 거대한 재난 속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 인간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아무리 짙은 어둠 속에도 빛은 존재하는 법, 이 처참한 재난 속에도 우리의 목숨을 구할 희망의 생존법들은 존재하였으니 비행기 사고 생존법은 상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모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내 감압,
이는 기내 압력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상황으로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본 것처럼 이렇게 산소 마스크가 좌석 위 선반에서 자동으로 내려온다. 문제는 이 산소 마스크를 단 20초 이내에 쓰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건데, 감압 현상이 발생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무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즉 어리둥절 상황 판단하다가 순식간에 15초, 20초가 경과, 그대로 의식을 잃고 산소 부족으로 사망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는 즉시 10초 안에 산소 마스크를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산소 마스크는 앞으로 잡아당겨 코와 입을 완전히 덮은 뒤 끈을 조절해서 빈틈없게 착용해야 한다. 특히 아이랑 같이 있는 경우에도 어른이 정신을 잃으면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자가 먼저 마스크를 쓰고 아이를 챙기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기내 감압에서 벗어났다면 항공기가 땅에 충돌할 충격에 대비하여 이렇게 머리를 보호하는 자세를 취하고 비행기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꼭 이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비행기가 땅에 멈춘 다음부터가 진짜인데, 바로 충돌과 동시에 발생하는 화재 때문. 이때 탈출 골든타임은 딱 90초로 보통 90초가 지나면 기내가 불길에 휩싸여 버린다. 실제로 이 영상을 보면 활주로에 착륙하자마자 여객기에 불이 붙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기내로도 연기가 차기 시작하는데, 다행히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승객들은 신속하게 차례로 탈출하였지만 379명 전원이 탈출하자마자 비행기는 곧바로 화염에 휩싸여 불타버렸다. 전문가에 따르면 승객 모두가 짐을 포기하고 신속하게 탈출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하는데, 만약 여기서 짐 챙긴다고 한 명당 10초씩만 소모했어도 300명이면 3000초, 즉 무려 50분이 지나가 버리기에 이미 모두가 불길에 휩싸였을 것이라는 거다. 그러므로 육지에 비상 착륙 즉시 짐을 모두 포기하고 손수건 등으로 입을 막고 신속하게 탈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요즘 화재 뉴스가 많이 보이길래 혹시 몰라 요즘 주머니에 이런 일회용 연기 방지 마스크를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확실히 이런 긴급 상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제품 띄워뒀으니 혹시 필요한 사람은 참고하고. 다음으로는 항공기가 육지가 아닌 바다에 착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비행기가 바다에 충돌하는 경우 기내에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먼저 좌석 밑에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신속하게 탈출해야 한다. 이때 자리에서 구명조끼를 먼저 부풀려 버리면 이동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반드시 입수 직전 비상구에서 부풀려야 한다고. 그리고 바다로 들어간 뒤에는 비행기와 함께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빠르게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게 핵심 포인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률은 극히 드물지만 하늘 한복판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진 역시 실제로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우연히 사진에 찍힌 것으로 정말 드물지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다. 하늘에서 떨어질 경우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죽음 확정이기 때문에 최후의 기적을 위한 몸부림이라도 쳐보는 게 맞는데, 실제로 수천 미터 하늘 한가운데서 항공기가 폭발하여 추락한 승무원이 나뭇가지와 눈 쪽으로 떨어져 살아남은 경우도 있는데, 보통 높은 곳에서 추락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물 쪽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명백한 오판으로, 어차피 이 높이에서 물에 떨어지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에 숲이나 눈처럼 최대한 쿠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은 쪽으로 떨어져야 생존 확률을 0.01%라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자,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하자면, 먼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감압 현상의 경우 산소 마스크가 나오는데, 이것을 반드시 20초 내에 빠르게 써야 산소 부족으로 사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아이가 아닌 어른이 먼저 써야 아이를 챙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비행기가 땅에 충돌할 경우 화재가 발생하게 되므로 짐은 포기하고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뒤 90초 내에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다음으로 비행기가 바다에 착륙하는 경우 먼저 구명조끼를 입고 비상구 앞에서 구명조끼를 부풀린 뒤 탈출하고, 탈출한 뒤에는 비행기와 함께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헤엄쳐서 비행기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떨어질 경우 눈이나 숲 등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떨어져야 생존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 확률은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치명적이라는 항공기 사고. 사실 일반적인 항공기 사고의 사망률은 약 95%, 치명적인 사고는 약 50%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니다. 비행기 사고가 대부분 사망이라는 인식이 강한 이유는 사고 자체가 워낙 드물게 일어나지만 발생하면 대규모 사망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
즉 통계적으로는 생존율이 높다고 하지만 뉴스에 보도되는 대형 사고는 대부분 수백 명이 몰살하는 사건이어서 사람들 기억 속에는 한 번 추락하면 끝이라는 공포가 남는다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비행기 타도록 하고, 그래도 만약에 발생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비행기 탈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꼭 알려주길 바란다. 그럼 아디오스. A llegar los primeros reactores F-86 Sabre, North American ya de caza bombardeo.